이번엔 저희가 리뷰한 영화들 중 넷플릭스 자체 제작 컨텐츠 4편을 뽑아봤습니다. 저희 채널과 꾸준히 함께 해온 분들은 봤던 영화에 대한 간단한 해석과 평가를 접해볼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겐 새로운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듯합니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저희가 이미 리뷰했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보다가 관심이 생기시면 동영상 본문의 링크를 타고 줄거리 리뷰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이번 영상의 테마는 작품성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 영화는 눈부신 세상 끝에서 너와 나입니다. 제니퍼 니븐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로맨스 영화입니다. 작가가 자살한 소년을 직접 발견한 일이 계기가 되어 집필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영화는 두 주인공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1년 전 교통사고로 언니를 잃은 바이올렛이 사고가 난 다리 위 난간에 서 있죠. 그걸 같은 반 친구인 시어도어가 발견합니다. What are you doing? 이 간결한 오프닝이 주는 힘이 상당해요. 보는 이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니까 일단 몰입이 쉽죠. 그렇게 강렬한 만남 이후 시어도어는 바이올렛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었으니, 바이올렛은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 우등생, 시어도어는 괴물이라 불리는 문제아였다는 거죠. 결국엔 시어도어의 노력이 성공해 학교 과제의 파트너가 되어 헤매기를 시작하죠. 배경이 되는 인디애나의 경이로운 장소들을 찾아다니는데, 그것을 담아낸 영상이 꽤나 수려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형적인 하이틴 로맨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이틴 로맨스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도 캐릭터를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같이 평소 하이틴 로맨스를 힘들어하는 분들도 보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작입니다. 무엇보다 바이올렛 역을 맡은 앨리 피닝의 연기가 참 좋습니다. 표정만으로도 인물이 갖고 있는 공허의 깊이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거든요. 슬퍼서 도리어 위로가 되는 영화들이 있죠. 눈부신 세상 끝에서 너와 나도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허슬은 무려 르브론 제임스가 제작에 참여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투자만 하고 이름만 올린 수준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주연부터 조연, 나아가 엑스트라들까지 전부 NBA 선수 혹은 관계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캐스팅은 NBA 사무국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르브론이 최전선에서 캐스팅 디렉터로 활약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볼 수 없는 라인업을 허슬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NBA 팬이라면 그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영화를 볼 가치는 충분하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듣고 과거 마이클 조던이 주연한 스페이스 잼과 같은 어린이 영화를 떠올리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전혀 아닙니다. 스페이스 잼과 비교를 불허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연기입니다. 놀랍게도 선수들의 연기가 훌륭해요. 선수치고 잘한 애가 아니라 NBA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본다면 선수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잘합니다. 실제 선수를 캐스팅했는데 연기가 좋다? 그럼 이제 남는 건 장점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극중 경기 연출이 완벽합니다. 대역을 쓸 필요가 없으니 불필요한 화면 전환도 존재하지 않죠. 스포츠 영화를 보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어색하면 몰입을 심하게 방해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 생동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스토리의 큰 줄기는 뻔해요. 코치가 되고 싶지만 만년 스카우터에 머물고 있는 스탠이 우연히 스페인 길거리 농구 선수인 보 크루즈를 발견해 고난과 역경을 딛고 NBA에 입성하게 되는 이야기니까요. 이걸 가지고 저한테 스포했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당연히 NBA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스탠이 보를 발견한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이야기예요. 우리가 궁금하고 또 주목해야 하는 건
어떻게 들어가냐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허슬은 상당히 잘 꾸며냈습니다. NBA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디테일이 살아있고 매우 빠르고 감각적인 편집은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되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스포츠 성장물이 갖춰야 할 요소를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문난 농구광이자 여전히 막강한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아담 샌들러까지 함께하니 이건 뭐 게임 끝입니다. 더 디그는 철저히 캐리 멀리건이 좋아 보기 시작한 영화입니다. 사실 전 영화를 보기 앞서 IMDb 평점을 확인하는 편인데 캐리 멀리건의 출연작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만큼 믿고 보는 배우란 거겠죠? 그리고 역시나 캐리 멀리건은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2021년 영국 아카데미에서 총 5부문을 경쟁한 작품입니다. 1939년의 영국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의상과 분장, 디자인 후보에 올랐다는 건 그만큼 고증이 훌륭하다는 거겠죠. 제2차 세계대전의 목전에서 영국의 부유한 지주인 이디스 프리티가 자신의 땅에 있는 어떤 본분을 발굴하기 위해 베질 브라운이라는 고고학자를 고용합니다. 베질은 팀을 꾸려 고분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암흑시대라 불리는 6세기의 부장품이 대거 출토되죠. 소문이 퍼지자 대영제국 박물관에서 발굴단을 파견하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 일종의 무자격 상태인 베질은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뺏길 위기에 처합니다. 정부에 협조하면서도 베질의 공헌을 꼭 인정받게 하고 싶은 이디스와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베질이 극을 이끌죠. 더 디그는 부장품 발굴이라는 다소 밋밋하고도 낯선 이야기로 보는 이를 매료하는데 그건 실존 인물인 이디스와 베질의 모습에서 진심이 묻어나오기 때문이죠. 최초의 손자국을 동굴벽에 남긴 순간부터 우린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언가의 일부가 됐다는 베질의 말은 영화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죠. 그리고 그것은 고고학이란 단어가 생겨난 우리가 이야기 끝에 다다랐을 때 함께 눈물 짓게 되는 근거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 더 디그는 고고학 영화가 아닌 그것을 매개로 우리의 현재 시간, 즉 삶을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정의하고 싶네요. 아름다운 영상과 그에 어우러지는 음악, 두 걸출한 배우의 호흡, 나아가 글 자체만으로도 감동을 주는 각본까지 웰메이드라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영화가 또 어디 있겠나 싶네요. 더 디그는 마지막 테이크가 백미입니다. 지극히 정적이고 반복되는 장면이 3분간 지속되는데 그 어떤 엔딩보다 깊은 감동을 주거든요. 마지막은 치욕의 대지입니다. 힐러리 조던의 동명소설 머드바운드를 원작으로 하고 있죠. 이 작품은 2017년 아카데미 각색상, 촬영상, 여우조연상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영화가 공개된 후 작품상을 두고 겨룰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안타깝게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죠. 다행히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는데 그 주인공은 그래미 어워드 9회 수상에 빛나는 메리 제이 블라이즈였습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면 1940년대의 미국은 인종차별이 만연했습니다. 그중 최고는 남부의 미시시피였죠. 치욕의 대지는 미시시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백인 농장주 맥켈렌 가문과 그 땅을 일구는 흑인 소장농 잭슨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치욕의 대지는 중반까지 그저 진흙으로 뒤덮인 미시시피와 인물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죠. 그를 통해 당시 시대상과 그 시대를 살아가던 군상을 짧고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포석은 극의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극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죠.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자 맥켈렌 가문의 차남인 제이미와 잭슨 가문의 장남인 론셀은 미시시피로 돌아옵니다. 제이미는 이 귀향을 그저 만끽하기만 하면 됐지만 론셀은 아니었죠. 그는 유럽을 누비던 해방자였고 그 속에서 백인 여자와 사랑에 빠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돌아온 그를 맞는 건 여전한 차별이었습니다.
한편 식료품점에서 나오던 제이미는 차가 역화하는 소리에 크게 놀라고 PTSD에 꼼짝하지 못하는 그에게 론셀은 손을 내밀죠. 같은 아픔을 가진 둘은 그렇게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건 이 땅에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차별이 당연시되는 시대 속 백인과 흑인의 우정, 적잖이 접해온 이야기지만 치욕의 대지는 진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건 모든 캐릭터가 살아 숨쉬기 때문이죠. 흑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헨리의 아버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차별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헨리, 비난을 감수하며 론셀과 우정을 쌓는 제이미와 다친 헵을 위해 금고를 털어 의사를 불러주는 로라, 당시 흑인을 대하는 백인들의 모습을 한 가문에 녹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감독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건 잭슨 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불을 품고 있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 헵,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집의 아이를 돌보는 플로렌스, 그리고 시대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 론셀까지. 그러나 같은 부분을 건드린 여타 영화들과 치욕의 대지가 다른 건 제이미와 로라에게조차 섣불리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아가 결말은 지독하게 염세적이기까지 하죠. 그것이 이 영화를 끝마쳤을 때 그린북과 헬프와는 다른 씁쓸함을 맛보게 되는 이유겠죠. 지금까지 저희가 리뷰한 영화들 중 4편을 뽑아 소개해드렸는데 조만간 또 다른 영화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